자, 이코톰즈 2020 주요 특징부터 볼게요, 한번. 이코톰즈 2020에서는 이코톰즈 2010 규칙과는 다르게 당사자의 의무사항 중 중요한 규정을 앞쪽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사용자가 좀 쉽게 이용하고 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2조항, 그리고 3조항, 4조항, 5조항은 각각 이렇게 2조항은 인도였죠. 인도를 이제 2010보다는 2010은 뒤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인도 조항이 앞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위험, 운송, 보험을 각각 이렇게 앞쪽에 배치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와 위험, 그리고 비용에서 운송, 보험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CIP 그리고 CIF 여기서 말하는 I는 인슈런스 즉 보험이죠. 인슈런스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 조항인데 즉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인코텀즈에서 매도인이 보험 의무가 있는 것은 두 개가 있다. CIF, CIP 두 개 있습니다. 근데 2010에서는 최소 부보 의무였습니다. 최소 부보 의무였는데 CIP, CIF 각각 2010에서는 최소였다. 최소 부보, 최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년이 흘러오면서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매도인에게 너네들 이러지 마라. 최대 부보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IP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입니다. 매도인에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최대 부보를 합니다. 그런데 CIF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0과 같이 최소입니다. 최소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CIF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이제 벌크 화물이 많아요. 벌크 화물. 여기는 뭐 석유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최대 부보를 하면 매도인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에서도 최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무역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면 ICC-A입니다. ICC-A, 최소면 ICC-C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2010에서는 요 규칙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인도 규칙이 있었어요. 터미널 인도 규칙이 있었는데 이걸 바꿉니다. 도착지 양육 인도 규칙으로 바뀌어요. DPU로 바뀝니다. 변경됩니다. 요거를 좀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인도 장소가 터미널로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고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에서 물품을 양육한 후에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 즉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 하에 둘 때 매도인의 의무가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터미널에 한정 두지 않기 위해서 바꾸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당사자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합니다. 즉 이게 뭐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FCA 규칙이 있습니다. 프리캐리어가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지정 인도 장소에서 물품을 수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업 군에까지 운송하기 혹은 그 인도 장소에서 자신의 영업 군에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자신의 운송 수단, 즉 거의 차량이 많겠죠.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AP, DPU, DDP의 A4 운송 조항에서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 또는 그 지정 목적지 합의점까지 운송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 운송이 아닌 자신의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그랬어. 예전에 이제 2010 전에, 그러니까 2010년 전이죠. 2010년 전에 이제 2010을 만들었었죠. 이전에는 제3자 물류가 많았었어요. 제3자 물류. 그러니까 운송을 제3자에게 하청 주는 거였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의 회사에 본인들이 이제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본인들의 회사에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2020에서는 이걸 바꿔야겠구나라고 해서 당사자의 운송 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한 거죠. 자, 또는 운송 및 비용 조항에 이거 보안 관련 의무를 삽입한 겁니다. 인코텀즈 2010이 이제 시행된 후에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 문제에 따른 새로운 선적 관행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러한 보안 통과는 운송 및 통관에 직결되기 때문에 각 인코텀즈 규칙의 어느 부분이냐면 4 부분이랑 7 부분, 그러니까 즉 여기는 4는 운송이고 7은 통관 부분이에요. 수출 통관. 그러니까 A4, A6가 되겠죠. A4, A6, A4, A7의 보안 관련 의무를 명시합니다. 또한 보안 관련 비용 같은 경우 A9, B9에도 이제 규정을 둡니다. 두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지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이드 노트. 근데 이게 어떻게 2020에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이렇게 바뀝니다. 명칭이 변경돼요. 왜 그러냐면 2010이 있었는데 그 전도 마찬가지. 매매 당사자들,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 부분을 완전 안 따른 경우가 많았었어요. 안 따른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좀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업체들이 그냥 관행을 따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2020에서는 좀 더 쉽게 설명하자. 쉽게 설명해서 모두가 잘 이해해서 따르게 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정 장소 인도 규칙이 있고 특수 비용 포함 규칙이 있습니다. 인도 장소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양육지 인도 조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선적지 인도 조건, 양육지 인도 조건. 여러분은 양육지 인도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인도 장소가 양육지인 곳, 즉 위험 분기점이 이 양육지에 있는 곳, 수입국에 있는 곳은 D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양육지 인도 이렇게 요 수출국이에요. 요 바다 여기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양육지 인도는 D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D.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인도 형태에 따라서는 현실적 인도와 상징적 인도로 바뀌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현실적 인도, 상징적 인도.
현실적 인도, 즉 actual delivery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인도가 끝납니다. 아, 물품 인도 기억해 두셔야겠죠. 아, 물품 현실적 인도, 물품 인도 요거를 해야 끝나는구나. 자, 두 번째 상징적 인도가 있습니다. 상징. 심볼릭 딜리버리죠. 심볼릭 딜리버리는 인도가 물품이 선적된 시점이 아니에요. 얘는 선적 서류의 상환으로 인도가 끝납니다. 선적 서류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상하증권입니다. BL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아, 상징적 인도, BL. 딱 기억해 두시고 두 가지가 있다. CFR, CIF.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인도 규칙에서는 물품이 선적되어도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뭐가 와야 된다? 얘가 와야 된다. 선화증권이 와야 돼요. BL이 와야 됩니다. BL이 와야 돼요. 즉 요거는 CFR, CIF 두 가지가 해당된다라는 거.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까지 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네.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CFR, CF. 그리고 그냥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건 어떤 물품이냐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물품? 거의 벌크 화물이에요. 거의 벌크 화물. 벌크 화물인데 그게 달라요. 벌크 화물인데 그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비용과 비용 분기점과 위험 분기점이 달라요. 우리 뒷편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또는 뭐냐면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전매를 많이 합니다. 전매. 되파는 거죠. 되파는 거예요. 되팔 때 어떤 걸로 많이 증거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싣고 가면서도 이렇게 배에 가면서도 이렇게 배에 싣고 가면서도 이게 되팔리기도 해요. 누군가에서 원래는 매수인 A가 있고 매도인 B가 있다면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매도인이 배가 막 가고 가면서도 매도인 B가 C에게 팔고 C는 또 D에게 팔 수도 있어요. 이게 전매잖아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 물품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서류 BL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또 하나 더가 있는 게 뭐냐면 위험 분기점과 비용 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벌크 화물만 되는 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여기가 돼 있어요. FAS랑 FOB도 벌크 화물을 취급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위험 분기점, 비용 분기점이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르다. 그래서 상징적 인도가 된다. CFR. 자, 운송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나뉜다. 해상 운송만 가능한 것 네 가지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 네 가지. CFR, CIF, FAS, FOB.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가 벌크 화물이다. 복합 운송들은 거의 다 컨테이너 화물이다. 컨화물이다. 딱딱 이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두실 때 이렇게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합니다. 문제 풀 때도 편해요. 그건 뒤편에 설명할게요. 자, 이제 11개를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할게요. 11개를 할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게 뭐다? 리스크와 코스트다. 리스크와 비용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위험과 비용이에요. 이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시점.
시점, 시점. 이게 언제냐, 어디서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위험은 인도와 같다. 자, 이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EXW입니다. 첫 번째 EXW. 여기서 나오는 EX는 뭐뭐 밖으로예요. 그리고 work, 요거는 공장이겠죠. 공장 밖으로입니다. EX works. 그러니까 즉 모든 규칙은 이 이름에 답이 있어요. EX works. 공장 밖으로 나가면 매도인은 위험과 비용에서 벗어나더라. 위험에서 벗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EX works. EX가 뭐 밖으로, works는 공장이니까 공장 밖으로 나가면 매도인의 책임은 벗어나더라. 자, 그래서 EX works는 매도인이 지정 장소에 또는 그 지정 장소 내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수주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매도인이 하지 않습니다. 아는 물품을 매수인의 수취용 차량이 옵니다. 여기에요. 여기 공장 내입니다. 여기 공장 내예요. 매도인 공장 내입니다. 그래서 매수인 수취용 차량이 오겠죠. 여기 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쌓아두면 됩니다. 쌓아두면 돼. 매도인이 끝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실는 것도 누가 책임진다? 매수인이 책임지더라는 겁니다. 실는 것도. 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이미 처분 상태. 여기서 말한 매수인 이미 처분 상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가져갈 수 있게 둔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져갈 수 있게 둔다. 가져갈 수 있게 두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태에 처분하여 두면 되고 그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도인의 위험, 비용 무기점에서 그러니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지점이 이 지점이다. 눈이 말하자면 여러분 매도인,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지점, 이 지점을 잘 기억하셔라. 이 지점 여기구나. 자, 인도 및 위험 이전 시기는 물품 및 지정상 또는 지정상의 합의 지점. 거기가 여기는 프리미시스라고 해서 매도인이 구내입니다. 공장 아니겠죠. 공장. 매도인이 구내 공장 이렇게 쭉 있는 공장이 쭉 있으면 이 공장 안을 말하겠죠. 프리미시스라고 하죠. 이거를. 자, 비용은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이래요. 수출 및 수입 통관 모두 매수인. 그리고 매도인이 물품 적재에 유리한 입장에 있더라도 누가 적재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에게 있다. 자,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EXW가 아니고 우리 뒤편에 나오는 바로 뒤편에 나오는 FCA를 쓰세요. FCA를 쓰세요라는 거예요. FCA. 자, 물품 인도를 위한 지정 장소는 매도인이 구매할 수 있고 또 다른 장소일 수도 있다. 다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걸 좀 보세요. EXW 보는데 이게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해야 돼요. 다른 국가에 있는데 그러면 그 서류를 준비해서 수출국에 세관에 제출하고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수출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다. 즉 국내 거래에서 더 적합하더라라는 겁니다. EXW는 또 하나 매수인이 다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뭐 수출 통관도 해야 되고 수입 통관도 해야 되고 운송도 심지어 군에 가서 자기가 적재해야 된다. 즉 매도인 입장에서는 의무가 가장 적은 이것은 조건입니다. 매도인에게는 최소 의무구나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EXW, EXWorks
된다. 자, 두 번째는 FCA입니다. FC. 다시 말합니다. 여기 네임에 답이 있어요. 프리 캐리어. 캐리어에게 넘기면 프리. 위험에서 프리. 벗어난다. 다시 캐리어에게 넘기면 위험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캐리어에 넘기면 위험에서 벗어난다. 자, 캐리어, 즉 운송인이죠. 운송인인데 이 운송인은 누가 노미네이트 했냐는 거예요. 자, 노미네이트 지정한. 누가 지정하냐? 매도인이 지정하냐? 매수인이 지정하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볼게요 한번.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장소에서 또는 그 지정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자, 다시 매수인이 지명했네. nominated by buyer.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역대 캐리어는 매수인이 지정했구나. nominated 했구나. 자, 그럼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있는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달, procure입니다. procure.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이면 seller's premises면 seller's premises 여기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의 물품을 적재해야 됩니다. 오케이? 적재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건 매도인이 적재해줘야 된다. 매도인이.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되겠네.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구나. 아니면 지정된 장소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렇게 여기서 물품을 실어서 지정된 장소까지 싣고 가야겠죠.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싣고 갑니다. 요때 거기가 어디냐? 컨테이너 야드예요. 컨테이너 야드, 즉 항구입니다. 항구에 컨테이너 야드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항구에 보면 컨테이너 쭉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쭉 이렇게 막 쌓아놓은 데 거기를 우리는 컨테이너 야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쭉 쌓아둔 거기를 우리 컨테이너 야드를 합니다. 그래서 FCA는 지정 장소가 있으면 거기가 CY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싣고 갔어요.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한번 그 밖의 장소, 즉 CY라 말씀드렸죠. 인 경우 물품을 매도인이 운송수단상에서 적재된 상태로 두면 됩니다. 이때는 적재된 상태로 두면 되는구나. 이렇게 양육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X 안 해줘도 되는구나. X 여기는 O 실어줘야 된다. O 싣고 온 거를 이렇게 양육은 안 해줘도 되는구나. X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보고 요게 중요한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2020에서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볼게요. 자, 위험 이전 시기는 말했죠. 프리케어라고.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끝난다. 근데 그 운송인은 누가 지정했다? 매수인이 지정했다. 즉 운송계약은 누가 한다? 매수인이 한다. 매수인이 한다. 이 운송계약은 산사와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한다. 맞죠? 자, 비용 분기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위험 분기점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다. 수주 통관은 매도인이 합니다. 수주 통관을 매수인이 한 조건은 EXW가 유일합니다. 그 이외에는 수주 통관은 매도인이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하는데 수입 통관을 수출 매도인이 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DDP가 나오는데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걸 볼게요. 이게 중간에 있는 말이 뭔지, 이게 이 말이 뭔지 늘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게 제가 제일 앞에 신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규칙, 신용장 절차를 좀 잘 알아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여기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이렇게 신용장 절차를 쭉 보면 여기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 의뢰를 하죠. 어디에다가? 오프닝뱅크 개설은행에. 그러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개설되었어요 라고 통지해주면 이 통지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이 통지되었다고 알려주고, 물품을 이렇게 선적한 다음 선사에게 받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BL이다. 선화증권이다. 선화증권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는 운송계약의 증거라고 했죠. 이거와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매도인은 갑니다. 어디에 갔었었나요? 바로 매입은행에 갔었었죠. 가서 환엄을 발행한다. 그리고 환엄에 BL 및 서류가 첨부된다. 이걸 우리는 환엄이라 했다. 이게 화가 서류라 생각하세요. 그냥 다큐멘트. 자, 환엄을 그래서 매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 매도인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PL이에요. PL이 중요해요. PL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신용장에서는 여러분 선적 선화증권만 받아줍니다. 혹은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받아줘요. 선적 선화증권, 선적 PL이라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떠냐면, 그러니까 즉 배에 실려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배에 실려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선적 선화증권, 본선 적재 선화증권. 근데 FCA 같은 경우에 보세요. 매도인이 어디서 넘깁니까? 배에 싣고 넘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배에 실어서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운송인에게. 배에 싣기 전에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에 싣기 전에 물품을 넘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운송인에게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받는 게 뭐냐면, 운송인 선사에게 받는 게 뭐냐면 수치선화증권을 받아요. 즉 뭘 수치? 물품을 수치했다. 우선 물품을 수치한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배에 싣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선화증권은 신용장에서 수리가 될까? 안 되겠죠. 왜? 신용장에서는 배에 실어야 되지. 배에 실어야지 수리해 주니까. 수치선화증권은 신용장에서 수리가 안 된다. 그럼 이 매도인은 매입은행에 가서 BL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치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자 이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배에 넣어줘. 이 운송 계약을 누가 했다? 매수인이 했어요. 이렇게 운송 계약 매수인이 하는데, 자, 이 선사가 있겠죠. 선사에게 얘기합니다. 매수인이 얘야, 너가 여기다 물품을 딱 실른다. 여러분 received BL이라고 나와 있어요. received B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ceived BL에 물품을 실었어요 라고 하면 싣고 난 다음에 이 received BL에 이렇게 딱 해서 onboard notation, 즉 onboard notation 제가 적어 드릴게요. on board notation 본선 적재 표기라고 합니다. 이 received BL 수치산하증권의 onboard notation이라 딱 적으면 이거는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 됩니다. 즉 배에 실었다는 증거가 되는 선화증권이에요. 그러면 이 신용장은 수리가 됩니다. 신용장은. 그래서 선사에게 너 물품을 매도인에게서 받고 난 다음 배에 실은 다음에 물품을 배에 실은 다음에 온보드 노테이션을 해서 그러면 이 BL이 수치에서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 되겠죠. 본선 적재 선화증권. 본선 적재입니다. 적재 선화증권이 됩니다. 이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매도인이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가지고 매입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수리해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니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 내용입니다. 이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한번. 해상 운송의 경우 합의 시 예를 들어 FCA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 일때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 표기선화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운송인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한다. 매도인은 그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맞죠? 맞죠? 즉 매수인이 선사에게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 즉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하라. 그러면 매도인이 이 BL을 가지고 매입은행 가서 환원을 발행하면서 같이 첨부해서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제시받은 매입은행은 대금 지급을 한 다음 이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겠죠. 그러면 개설은행은 매수인에게 이 선화증권을 주겠죠. 인도하겠죠.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죠. 이 방식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